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은 참 어려웠습니다. 글로벌 자산군 사이에서 엇박자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시장을 접근할 때 쓰는 이 리스크 온 에셋 그룹과 리스크 오프 에셋 그룹을 나눠서 보고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어제 S&P가 나스닥에 비해 너무 약했고, 또 커머디티 중 구리와 원유가 너무 약했으며 나스닥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가 미국 10년 국채가 미국 본장 시작 전에는 뭔가 일이 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했고요. 그래도 이 전체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어제 분위기는 그냥 뭐 죽어라 나스닥만 롱?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 전산 장애로 개장을 못하는 일이 있었죠.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인 겁니다. 옛날에 제가 기관에 있었을 때 이 HFT 관련 일로 이 장비 입찰권에 관해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대만산 장비가 진짜 10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화웨이 이런 장비는 아니었고요. 또 무슨 뭐 인민해방군이 해킹 프로그램을 넣어놨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 그 밴이 된 건 아니고요. 장비라는 게 fault tolerant,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만산 장비도 이 fault tolerant 인증받은 장비고요. 심지어 성능도 더 좋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이 최종적으로 거부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 충분히 검증된 장비가 아니라면 혹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서 타사의 장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그만큼 금융권이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선택받은 장비가 그 미국이 시스코라는 회사 장비인데, 값은 진짜 오지게 비싸고요. 아휴,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시스코 주가가 나중에 폭망을 하죠. 예. 아무튼 이 금융권 장비는 그만큼 보수적으로 선택받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쿄 증권거래소가 멈췄다? 그것도 이틀씩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한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은 좀 다르겠죠.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스북이 처음 상장되던 날, 그날 이 페이스북 거래가 몇 시간씩 지연이 됐었죠. 이게 무슨 종이로 주식 거래하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로 주식 거래하던 시절 이야기한 건데, 그래도 시스템 과부하로 거래가 정지되고 그랬습니다.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아유,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 오늘 시장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장 안 한 데가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유럽 세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LME, 그러니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의 카파 숏 사건인데요. 이 다른 커머디티들 약세이긴 했어도 어제는 유난히 구리가 약세였습니다. 게다가 유로도 따주기 흐름이긴 했어도 나름 강세였는데, 구리가 무려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5%를 빼버립니다. 하락이 논리는 상하이에 있는 LME 구리 창고에 재고 가득 찼다는 루머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면, 우리가 선물 거래할 때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이 가격을 놓고 현금으로 손익정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실제로 물건을 가져다 가거나 아니면 내주는 그런 실물 인수도의 정산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을 비롯해서 금융선물 쪽은 현금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자재 선물은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실물 인수도를 많이 하는데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기관에 있었을 때 LME에서 실물 인수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강 이렇습니다. LME에서 구리 선물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만기 전에 나 실물로 인수도 할 거야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ME Warehouse Warrants라는 이 창고 증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도 그 창고가 있는데요. 그 전 세계의 LME 임대 창고에 있는 물건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구리 선물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창고에, 내 가까운 창고에다가 갖고 있는 구리 인곳을 갖다 넣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구리 선물 숏을 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구리 생산업체겠죠? 자, 그래서 구리를 잔뜩 생산해서 내가 근처 창고에다 갖다 놓을게 하고 봤더니
아이고, 상하이에 있는 구리 창고는 꽉 찼어. 여기 못 넣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 동안 구리가 폭등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코로나를 가장 빨리 종식 선언한 중국에서 산업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구리에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상하이에는 구리 재고가 꽉 차서 생산업체가 실물 인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뭡니까? 아유, 과매수죠. 그러면서 구리가 아주 강력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커머디티 커런시들, 예를 들면 오지, 루니 이런 거 빠져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루니는 좀 이제 기름 쪽에 더 가깝지만 어쨌든 이런 놈들은 나름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루 시차를 더 두고 반영을 하려나? 왜냐면 이 LME 웨어하우스 루머가 돈 거는 유럽 세션 점심시간 이후니까, 점심시간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뭐지 좀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경제 지표는 독일과 유로존 제조업 PMI들이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수정치니까 의미 없었고요. 근데 그거 말고 독일 증시가 참 유난히 약했어요. 차라리 스탁스는 그래도 강했습니다. 뭐 로컬 이슈로 보긴 하는데 그때 이미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미국 지수성들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증시는 올라오며 얻어맞고 올라오며 얻어맞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확 빠지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낮은 변동성으로 솔솔 흘러내렸는데 이때 이미 나스닥 선물은 이미 플러스 1.3%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에서 마감 무렵에 미국 지수 선물들을 아래로 쳐박아서 끝냈죠. 그래서 플러스 1.3%라 해도 전고점을 살짝 넘긴 정도? 그 정도였고 폭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렇게 나스닥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보통 전산장에서 이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유럽 증시도 반영을 하기 마련인데 그거에 비하면 유럽은 정말 약했다 정도였습니다. 기름도 유럽 세선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브렌트 기준으로 40달러를 순간적으로 깨서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브렌트를 마이너스 40달러 언더로 밀어버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세션을 정리하면 10월 시장에 대해서는 원자재는 숏으로 보고 나스닥 테크센터는 롱으로 본다는 게 시장 자산 배분이 첫 번째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가볼게요.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걱정했던 건데 그런데 뭐 그래도 83만 7천 건으로 80만 건 넘겼지만 최근 몇 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반응한 자산들이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채권이 계속 약세였다가 지표 발표되면서 더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민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본장 시작할 때 채권 가격은 언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 하나 싶을 정도로 본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채권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럽 채권들도 확 올라왔죠. 그래서 아예 이태리 채권은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뭐지 싶을 정도로요. 이어서 시장 반응이 가장 궁금했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5.4포인트로 컨센서스 56.2포인트 대비로는 좀 부족했지만 절대로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발표된 8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1.4% 증가로서 뭐 미국 주택시장 좋으니까 뭐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증시를 보면 다우가 참 약했어요. 개별 종목 뜯어보면 일라일리를 포함해서 존슨앤존슨, 파이자, 머크 이런 제약주들이 약하고 아마존, 페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크 섹터 좀 강했는데 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노이즈 액션을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나스닥은 정말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처질러 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미국 오후장 무렵 또 무누신과 펠로시 하원의장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 지수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때는 다우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가장 빨리 회복한 것은 나스닥과 러셀이었다.
그리고 본장 마감 무렵에 나스닥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정말 오늘 꼭 매수해야만 하는 그런 포지셔너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버슈팅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변동성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죠. 장중 내내 변동성이 강세였고 S&P도 변동성 증가를 고려하면 정말 강세였습니다. 변동성 지수와 주가 지수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해지 비용이 비싸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지 모델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컬 볼에 기반해서 해지 수량을 구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 돈 전부 다 내고 해지를 하면 수익률을 너무 깎아먹게 되겠죠. 참 저도 어렵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페소화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세였고요. 그 외에 파운드화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건 뭐 개별 이슈고 노이즈 제로니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시장 총평을 하면 10월 1일 Q4 오프닝 데이죠. 이날 흐름이 사실상 이 4분기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놓고 이 나스닥 강세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너무 처질러 나왔으니까 내일은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테크 섹터가 굴뚝 대비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담긴 하루였습니다. 대신 이 컨센서스가 변경되면 심한 언와인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